줄여서 CMR입니다. 건설 프로젝트가 갈수록 복잡해지고 규모가 커지면서 기존 방식의 한계가 드러나고 있는데요. 설계 따로, 시공 따로 진행하다 보니 발생하는 비효율이나 잦은 설계 변경, 참여자 간 갈등 같은 문제들. CMR은 바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등장한 대안적인 프로젝트 수행 방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맞습니다. CMR을 단순히 그냥 계약 방식의 하나로만 보면 좀 핵심을 놓칠 수가 있어요. 프로젝트 초기, 그러니까 설계 단계부터 시공사의 전문 지식이나 경험을 투입하는 거죠. 그리고 미리 정해진 최대 공사비, GMP라고 하죠. 그 안에서 프로젝트를 책임지고 완수하는 방식입니다. 어떻게 보면 발주자의 입장에서 프로젝트를 관리하는 그런 컨설팅 능력, 여기에 실제 시공을 책임지는 실행력, 이게 결합된 하이브리드 모델이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건설사업관리, CM에는 크게 두 가지 유형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오늘 다루는 이 CMR은 다른 CM 방식, 예를 들어 용역형 CM과는 구체적으로 어떤 점이 다른 건가요? 네. 중요한 질문인데요. 그 용역형 CM은 기본적으로 발주자의 대리인입니다. 조언자 역할에 충실한 거죠. 설계 검토나 공정관리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정해진 수수료를 받는 거고요. 하지만 시공 자체에 대한 직접적인 재정적 책임, 예를 들어 공사비가 초과된다거나 공기가 지연되는 거에 대한 책임은 지지 않습니다. 책임은 안 지는군요. 그렇죠. 반면에 시공 책임형 CM, 즉 CMR, 시공사는 좀 다릅니다. 설계 단계에서 조언자 역할을 하는 건 비슷한데요. 최종적으로는 본인이 직접 시공을 책임집니다. 그리고 확정된 최대 공사 금액, 그 GMP를 넘어서는 비용에 대해서도 책임을 부담하게 되죠. 그러니까 핵심적인 차이는 시공 리스크를 누가 부담하느냐, 바로 이겁니다. CMR 시공사는 단순 조언자가 아니고 재정적 리스크까지 감수하는 시공 파트너인 셈이죠. 프로젝트 단계에 따라서 CMR 시공사의 역할이 변한다는 점도 흥미롭네요. 처음에는 발주자 편에서 조언을 하다가 나중에는 직접 시공을 책임지는 위치로 바뀐다니 이게 좀 모순적으로 들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 이중적인 역할이 어떻게 보면 CMR의 가장 독특한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설계 초기, 소위 프리컨스트럭션 단계라고 하죠. 이 프리콘 단계에서는 발주자, 설계자와 거의 한 팀처럼 움직여요. 시공 관점에서 봤을 때 더 효율적인 설계는 없을까? 예산 내에서 이게 구현이 가능할까? 공사 기간은 얼마나 걸릴까? 이런 전문 지식을 제공하면서 발주자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데 집중하는 조언자 역할입니다. 네. 그러다가 설계가 이제 상당 부분 진행되고 이걸 바탕으로 최대 공사 금액, GMP가 합의가 되면 역할이 전환되는 겁니다. 전환되는군요. 네. 이후에는 직접 하도급 계약을 맺고 공사를 총괄하면서 약속된 금액과 기간 내에 프로젝트를 완료해야 하는 총괄 시공자가 되는 거죠. 이 전환 시점하고 역할 변화를 명확히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한국법에서는 이런 CMR 방식을 어떻게 규정하고 있나요? 법적 근거가 궁금한데요. 네, 건설산업기본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 그러니까 종합건설사가 시공 이전 단계에서 기획, 설계 검토, 공정관리 같은 건설사업 관리 업무를 수행하고요. 이후 시공 단계에서는 발주자와 별도의 계약을 통해서 미리 정한 공사금액, 즉 GMP와 공사 기간 내에 시설물을 완성하는 방식, 이렇게 정의하고 있죠. 네네. 계약관리 등을 더 상세하게 다루고 있고요. 네. 그래서 보통 계약도 2단계로 나눠서 체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약을 2번 하는군요. 네. 프리콘 서비스에 대한 계약을 먼저 맺고 그다음에 GMP가 확정되면 본 시공 계약을 다시 체결하는 시기죠. 역할 변화를 계약상으로도 반영하는 겁니다. CMR의 진정한 가치는 프리컨스트럭션, 즉 시공 전 단계에서 발휘된다고 강조하셨는데요. 이 단계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들이 이루어지길래 그런 건가요?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네, 프리콘은 말 그대로 시공 전에 미리 제대로 준비하자는 철학입니다. 보통 문제가 생겼을 때 나중에 고치려면 비용이 훨씬 많이 들잖아요. 그렇죠. 훨씬 많이 들죠. 네. 그러니까 가장 비용이 적게 되는 설계 초기 단계에서 문제 소지를 미리 찾아내고 최적의 대안을 마련하자는 거죠. 핵심 활동들을 보면 첫째로 설계안을 꼼꼼히 뜯어보면서 비용을 줄이거나 성능을 높일 방안을 찾는 거. 이걸 가치공학 V2라고 하죠. 네. 품질 저하 없이 더 스마트하게 구축할 방법을 찾는 활동. 그리고 실제 시공이 용이한지를 따져보는 시공성 분석. 이게 있고요. 네. V2랑 시공성 분석. 둘째는 설계가 진행됨에 따라서 지속적으로 비용을 예측하고 관리하는 목표 원가 설계를 통해서 예산을 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겁니다. 셋째, 상세한 공정 계획을 세우고 필요하다면 설계와 시공을 일부 겹쳐서 진행해서 공기를 단축하는 거, 패스트 트랙이라고 하죠. 네. 이 적용 가능성도 검토합니다. 공기 단축 때문에 패스트 트랙도 검토하는군요. 네. 넷째는 어떤 자재를 언제 어떻게 조달할지, 또 어떤 전문 협력 업체와 함께 일할지 미리 전략을 세우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요즘 많이 쓰는 빔
빌딩 인포메이션 모델링 기술. 이걸 활용해서 3D 모델상에서 설계 오류나 간섭 같은 걸 미리 찾아내고 클래시 디텍션. 여기에다가 공정 정보 4D, 비용 정보 5D까지 연계해서 시뮬레이션 하는 활동도 아주 활발하게 이루어집니다. 이야, 정말 치밀하게 사전 준비를 하는군요. 이런 활동들이 결국 나중에 합의하게 될 최대 공사 금액, GMP의 신뢰성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되는 거겠네요. 바로 그겁니다. 프리콘 단계를 제대로 거치면 프로젝트에 숨어있는 주요 리스크들을 미리 파악할 수 있고요. 그 영향을 비용에 반영할 수가 있어요. 덕분에 GMP는 그냥 단순한 견적이 아니라 상당한 데이터와 분석에 기반한 어떤 약속이 되는 거죠. 약속. 네, 보통 설계가 한 50%에서 80% 정도 완료된 시점에 GMP를 설정하는데요. 이때는 이미 프로젝트의 불확실성이 상당히 해소된 상태여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 과정이 단순히 시공사의 경험에만 의존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체계적인 비용 모델링, 협력업체들 의견 수렴, 리스크 분석 같은 전문적인 과정을 거친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건설업이 단순 노동 집약적 산업에서 이제 지식 기반의 전문 서비스업으로 진화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죠. 앞서 CMR의 핵심 특징으로 시공 리스크 부담을 말씀하셨는데 이런 리스크 관리를 가능하게 하고 또 발주자랑 시공사 간의 신뢰를 담보하는 핵심 장치들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GMP, 오픈북, 그리고 공사비 절감액 공유. 이 세 가지가 특히 중요하다고 하던데요. 하나씩 설명해 주시죠. 네, 이 세 가지는 정말 CMR 계약의 안정성과 성공을 떠받치는 새 기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첫째, 총액 한도 보증, GMP죠. 말 그대로 프로젝트 총 비용의 상한선을 계약으로 보증하는 겁니다. CMR 시공사는 합의된 GMP를 초과하는 비용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책임을 져야 해요. 아, 초과분은 시공사가 책임지는 거군요. 네, 따라서 발주자는 예상치 못한 비용 증가 리스크를 시공사에게 효과적으로 넘길 수 있는 거죠. 이 GMP는 보통 실제 공사에 들어가는 직접 공사비, 그리고 시공사의 서비스 및 이윤에 해당하는 수수료 피, 마지막으로 예상치 못한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예비비, 컨틴젠시 이렇게 구성됩니다.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점은 GMP가 최저가 입찰로 결정되는 총액 계약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거예요. 어떻게 다른가요? 이건 투명한 정보 공유와 협력을 통해서 합리적으로 산출된 상한선이라는 의미가 강합니다. 무조건 싸게 후려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두 번째는 오픈북 회계인데요. 이건 말 그대로 모든 회계 장부를 투명하게 공개한다는 뜻인가요? 실제로 그게 가능한지, 또 발주자 입장에서 그 많은 자료를 다 검증하는 게 좀 부담스럽진 않을까 싶은데요. 맞습니다. 원칙적으로 CMR 시공사는 프로젝트와 관련된 모든 재무 정보를 발주자에게 투명하게 공개해야 합니다. 하도급 계약서라든지 자재 구매 영수증, 인건비 지급 내역 같은 실제 투입된 모든 비용 관련 자료가 해당되죠. 물론 발주자 입장에서 이걸 전부 일일이 검증하는 게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건 맞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보통은 독립적인 감사인을 두거나 아니면 샘플링 검증 방식을 활용하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공개할 의무가 있다는 사실 자체입니다. 이걸 통해서 발주자는 내가 지불하는 비용이 실제 투입된 원가에 기반하고 있다는 신뢰를 가질 수 있고요. 또 GMP나 나중에 설명드릴 절감의 공유 같은 것들이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기반이 됩니다. 결국 투명성이 협력 관계의 핵심이니까요. 그렇군요. 마지막으로 공사비 절감의 공유, 쉐어드 세이빙스? 이건 어떤 효과를 가져오나요? 시공사가 GMP 내에서 좀 아끼려고 노력할 유인이 그랬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아주 강력한 동기부여 장치로 작용해요. 만약 프로젝트 최종 정산 비용이 합의된 GMP보다 적게 들었다면 그 절감액을 사전에 정해진 비율, 예를 들어 50대 50으로 발주자하고 CMR, 시공사가 나누어 갖는 조항입니다. 오, 50대 50으로. 네, 비율은 협상하기 나름이고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GMP가 확정된 이후에도 시공사가 계속해서 더 효율적인 방법을 찾고 비용을 절감하도록 유도하는 거죠. 결과적으로 보면 발주자와 시공사의 재정적 이해관계가 일치하게 되는 겁니다. 아, 이해관계가 일치한다? 네, 전통적인 방식에서는 시공사의 이익이 곧 발주자의 추가 비용으로 이어지는 그런 제로섬 게임이 되기 쉬웠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CMR에서는 양측 모두 혁신하고 효율성을 높여서 이익을 얻는 소위 윈윈 구조를 만들 수 있는 핵심적인 인센티브입니다. 그래서 GMP, 오픈북, 절감액 공유 이 세 가지는 신뢰하되 검증한다는 원칙 아래서 서로 긴밀하게 연결돼서 작동하면서 CMR 방식의 성공을 가능하게 하는 거죠. 네, 이제 CMR의 핵심적인 특징들이 좀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걸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기존의 다른 발주 방식들과 비교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가장 전통적인 설계, 입찰, 시공, DBB 방식, 그러니까 설계 끝나고 최저가로 시공사 뽑는 방식 있잖아요. 아니면 설계, 시공, 일괄, DB, 턴키 방식과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아, 네. 좋은 비교입니다. DBB는 말씀하신 대로 설계를 먼저 딱 완료하고 그 설계 도서를 기반으로 여러 시공사가 입찰에 참여해서 가장 낮은 가격을 써낸 곳을 선정하는 방식이죠. 가장 오래됐고 일반적입니다. 여기서는 설계와 시공이 명확히 분리되어 있고요. 설계 오류에 대한 책임은 기본적으로 발주자가 지게 됩니다. 그래서 설계 변경이나 클레임이 작고 그로 인한 비용 증가나 공기 지원 리스크가 발주자에게 좀 집중되는 경향이 있죠. 네, 맞아요. 반면에 DB, 즉 턴키 방식은 설계와 시공을 하나의 주체가 통합해서 책임지는 방식입니다. 발주자는 초기 요구 조건만 제시하고 이후 과정은 DB 업체가 알아서 다 진행하는 거죠.
설계와 시공 간의 협업은 용이하지만 발주자가 설계 과정에 좀 깊숙이 개입하거나 통제하기는 어렵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CMR은 이 DBB와 DB 사이에서 어떤 특징적인 위치를 가지는 건가요? 약간 장단점을 조합한 형태라고 볼 수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CMR은 DBB와 DB의 특징을 어느 정도 절충하면서도 또 고유한 장점을 가지도록 설계되었다고 볼 수 있는데요. 몇 가지 핵심 측면에서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리스크 분담입니다. 발주자 입장에서 리스크는 DBB에서 가장 높고 DB에서 가장 낮아요. 그렇죠. DBB는 다 떠안는 구조니까. 네, DBB는 설계와 시공, 양쪽 리스크를 발주자가 다 안고 가죠. DB는 대부분의 리스크를 시공사에게 넘기고요. CMR은 시공 관련 리스크, 그러니까 공사비 초과나 공기 지연 리스크는 GMP를 통해 시공사에게 넘깁니다. 그러면서도 설계에 대한 통제권은 발주자가 계속 유지하는 어떻게 보면 균형 잡힌 구조라고 할 수 있죠. 균형이 잡혔네요. 둘째는 협업 수준입니다. DBB는 설계와 시공이 분리되어 있어서 협업보다는 각자 책임 따지는 좀 대립적인 관계로 가기 쉽습니다. DB는 단일 조직 내에서의 협업은 강조되지만 발주자와의 협업은 상대적으로 약할 수 있고요. CMR은 프리콘 단계부터 발주자, 설계사, 시공사가 거의 하나의 팀처럼 긴밀하게 협력하는 삼각협력 구조가 핵심입니다. 이게 가장 큰 차이죠. 삼각협력. 셋째, 공기 및 비용 성과인데요. 일반적으로 공사기간은 DB 방식이 가장 빠릅니다. 설계와 시공을 병행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죠. CMR 역시 프리콘 단계에서의 철저한 준비와 아까 말씀드린 패스트트랙 적용을 통해서 DBB보다는 훨씬 빠른 공기 단축이 가능합니다. 비용 측면에서는 한 연구 결과를 보니까 사업비 증가율이 DBB는 평균 4.8%였던 반면에 CMR은 3.4%, DB는 2.2%로 나타났어요. 오, 차이가 꽤 나네요. 네, 협업 기반 방식들이 비용 통제에 더 유리한 경향을 보인 거죠. 특히 CMR의 GMP는 프로젝트 초기에 비용 상한선을 확정해준다는 아주 강력한 장점이 있고요. 넷째는 품질입니다. 같은 연구에서 프로젝트 품질 만족도를 10점 만점으로 평가했을 때 CMR이 8.1점, DB가 7.9점으로 높은 점수를 받은 반면에 DBB는 7.0점으로 상대적으로 낮았습니다. 이것도 결국 협업이 잘 이루어질수록 최종 결과물의 품질 만족도도 높아지는 경향을 보여주는 거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들어보니 어떤 방식이 절대적으로 우월하다라기보다는 프로젝트의 성격이나 발주자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에 따라서 최적의 방식이 달라질 수 있겠군요. 정확합니다. 만병통치약 같은 발주 방식은 없는 거죠. 프로젝트의 특성, 예를 들어서 복잡성이나 규모, 요구되는 공사기간, 예산의 확실성 요구 수준, 그리고 발주자가 프로젝트에 얼마나 관여하고 통제권을 유지하고 싶은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가장 적합한 베스트핏 방식을 선택하는 그런 전략적인 판단이 필요합니다. 네, 예를 들어서 아주 단순하고 표준화된 건물을 짓는데 비용이 가장 중요하다. 그러면 DBB가 여전히 유효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시장 출시 속도가 생명인 프로젝트다. 그럼 DBI가 최선일 수 있고요. 하지만 기술적으로 매우 복잡하고 공사기간 단축과 예산 통제가 중요하면서 발주자가 설계 과정에 참여하면서도 시공 리스크는 줄이고 싶다. 그렇다면 병원, 연구소, 데이터 센터, 반도체 공장 같은 프로젝트에서는 CMR이 가장 매력적인 대안이 될 수 있는 거죠. 네. 그럼 발주자 입장에서 CMR의 장점을 다시 정리해보면 GMP를 통한 비용 확실성 확보, 그리고 프리콘을 통한 공기 단축 및 품질 향상 가능성, 오픈복을 통한 투명성 확보, 이런 것들을 꼽을 수 있겠군요. 그럼 반대로 발주자 입장에서 감수해야 할 단점이나 어려움은 없을까요? 물론 있습니다. 첫째는 CMR은 발주자에게 상당히 높은 수준의 참여와 신속한 의사결정을 요구한다는 점입니다. 프로젝트 초기부터 설계사, 시공사와 긴밀하게 협력해야 하고 중요한 결정들을 제때 내려줘야 하죠. 그냥 맡겨놓고 끝나는 방식이 아니에요. 아, 발주자도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군요. 그러니까 DBB 방식의 최저 입찰가보다는 높아 보일 수 있다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CMR 시공사의 수수료에는 프리콘 서비스와 리스크 부담에 대한 대가가 포함되어 있고 또 GMP 자체에도 예비비가 반영되기 때문이죠. 물론 최종 비용은 더 낮아질 수도 있지만 첫인상은 그럴 수 있습니다. 네, 그럴 수 있겠네요. 셋째는 시공사를 선정하는 방식이 최저가 입찰이 아니라 기술력, 경험, 프리콘 수행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자격 기반 선정 방식 QBS를 주로 사용하는데요. 이 과정이 더 복잡하고 좀 정성적인 평가가 개입될 여지가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합니다. 시공사 입장에서는 어떤가요? 리스크를 부담하는 만큼 얻는 것도 있어야 할 텐데요. 시공사에게는 기회이자 동시에 위협입니다. 장점으로는 프리콘 서비스 제공과 리스크 부담에 대한 대가로 전통적인 도급 공사보다 높은 수수료나 이윤을 확보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 또 발주자 및 설계사와 협력적인 관계 속에서 일하게 되니까 불필요한 분쟁이 줄어든다는 점, 그리고 설계 단계부터 참여함으로써 시공 효율성을 높이고 원가를 절감해서 추가 이익, 아까 말씀드린 절감의 공유를 얻을 기회가 있다는 점 등을 들 수 있습니다. 네, 장점도 있군요. 반면에 가장 큰 부담은 역시 GMP 초과 시 발생하는 비용을 고스란히 떠안아야 한다는 재정적 리스크죠. 이건 상당한 부담입니다. 또한 성공적인 CMR 수행을 위해서는 단순히 시공 능력만 뛰어나서는 안 되고요. 프리콘 단계에서의 엔지니어링 능력, 정교한 비용 예측 및 관리 능력, 리스크 관리 능력, 그리고 무엇보다 발주자 및 설계사와의 원활한 협업 능력, 이런 것들이 요구됩니다. 상당히 고도화된 역량이 필요한 거죠. 종합적으로 볼 때 CMR 방식은 기술적으로 복잡하거나 일정이 좀 촉박하거나 설계 변경 가능성이 높아서 초기 협력이 매우 중요한 프로젝트, 그리고 발주자가 비용 투명성과 확실성을 중시하면서 프로젝트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의지와 역량이 있을 때, 이럴 때 가장 빛을 발하는 방식이라고 정리할 수 있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특히 아까 말씀하신 병원, 연구소, 데이터 센터, 반도체 공장 같은 이런 하이테크 시설물 프로젝트들이 CMR 방식의 장점을 극대화할 수 있는 대표적인 예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 건설 시장에서는 이 CMR 방식이 실제로 어떻게 활용되고 있나요? 법적 근거는 마련되었다고 하셨는데 현장에서의 반응은 좀 어떤가요? 한국의 CM 제도가 처음 소개된 것은 사실 꽤 오래전입니다. 1990년대 후반인데요. 하지만 지금 우리가 논의하는 시공 책임형 CM, CMR의 명확한 법적 근거는 2011년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을 통해서 마련됐죠. 그런데 법제화 이후에도 공공부문에서의 CMR 도입은 상당히 더디게 진행됐습니다. 2010년대 중반까지도 공공기관에서 CMR 방식으로 발주한 사례가 거의 전무했을 정도니까요. 거의 없었군요. 왜 그랬을까요? 여기에는 여러 이유가 좀 복합적으로 작용했는데요. 오랫동안 익숙했던 최저가 낙찰제 중심의 국가계약법 체계하고 CMR 방식이 잘 맞지 않는 측면이 있었고요. 또 구체적인 발주 가이드라인이나 표준 계약 조건 같은 것들이 좀 부족했고, 무엇보다 발주처와 건설업계 모두가 상호 신뢰와 협력을 기반으로 하는 계약 방식에 대한 경험 부족, 그리고 문화적 저항감 같은 게 컸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문화적인 저항감도 있었군요. 네, 그래서 2016년부터 국토교통부가 LH나 수자원공사 같은 공공기관을 통해서 시범 사업을 추진하면서 변화를 꾀하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공공부문에서 CMR이 보편적인 방식으로 자리 잡았다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공공부문과는 달리 민간부문에서는 상황이 좀 다르다고 들었습니다. 특히 특정 분야에서는 아주 활발하게 적용되고 있다고요? 네, 공공부문과는 상당히 대조적인 모습입니다. 민간 건설 시장, 특히 고도의 기술력이 필요하고 빠른 완공이 중요한 첨단 기술 시설 분야에서는 CMR 방식이 매우 활발하게 적용되고 있어요. 예를 들면 데이터 센터나 반도체 공장, 바이오 제약 시설, R&D 센터 같은 프로젝트들이 대표적이죠. 첨단 산업 쪽이군요. 네, 이런 프로젝트들은 기술적 복잡성이 매우 높고 또 하루라도 빨리 완공해서 시장에 진입하는 것, 즉 타임 투 마켓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예측 불가능한 리스크를 효과적으로 관리해야 할 필요성도 크기 때문에 CMR 방식의 장점과 아주 잘 맞아떨어지는 거죠. GS건설이나 현대건설 같은 국내 대형 건설사들이 이 민간 CMR 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내면서 관련 역량을 많이 축적하고 있습니다. 민간 영역, 특히 첨단 산업 분야에서 CMR이 활발하게 적용되고 있다는 점이 참 흥미롭네요. 마치 민간이 한국형 CMR 모델을 개발하고 검증하는 약간 실험실 역할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앞으로 이 CMR 방식이 한국 건설 시장 전반에 더 성공적으로 확산되기 위해서는 어떤 과제들을 해결해야 할까요? 네, 몇 가지 중요한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첫째는 가장 근본적인 것인데요. 뿌리 깊게 박혀있는 최저가 입찰 중심의 대립적 계약 문화를 상호 신뢰와 협업을 기반으로 하는 문화로 바꿔나가는 겁니다. 이건 단순히 제도 개선만으로는 어렵고 발주처와 건설업계 모두의 인식 전환과 노력이 필요하겠죠. 둘째는 CMR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전문 인력 그리고 기업 차원의 역량을 키우는 것이 시급합니다. 특히 프리콘 단계에서의 엔지니어링 능력, 리스크 관리 능력, 빔 활용 능력 같은 것들이 중요하고요. 셋째, 공공조달 관리한 법규나 지침 등을 CMR 방식의 특성, 예를 들어 QBS 방식의 시공사 선정이나 협상을 통한 GMP 확정 절차 등을 좀 원활하게 수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현실화해야 합니다. 아직 좀 부족한 면이 있거든요. 네, 제도 개선도 필요하고요. 마지막으로 발주자 스스로도 프로젝트 관리 역량을 강화해야 합니다. CMR은 발주자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수적인 만큼 발주자의 역량이 부족하다면 용역형 CM과 같은 전문적인 외부 지원을 활용하는 방안도 적극 고려해야 합니다. 네, 오늘 현대건설 프로젝트의 복잡성에 대응하는 효과적인 대안으로 주목받는 시공 책임형 건설 사업 관리 CMR에 대해 깊이 있게 살펴보았습니다.